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센터 바이든 행정명령 무료 법률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민참여센터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자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후원해 주신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그리고 발제와 현장 상담을 진행해 주실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 변호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는 2017년 2월부터 공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및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 동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시아 혐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 및 한라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인 동포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언어, 문화, 제도에 익숙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률대책위원회 소속 약 14분의 뉴욕, 뉴저지 변호사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오늘의 무료 설명회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추신 한국 동포분들의 수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께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변호사님은 총 3분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선재 변호사님께서 행정명령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준비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재진 변호사님께서 신청 이후의 이민 혜택, 영주권 신청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범죄 기록, 추방 명령 등 신청 시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의 이선재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8일 발표된 행정명령이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이민은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 신분으로 합법 체류하거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가족 초청 같은 근거를 통해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하여 합법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입국 Entry Without Inspection 또는 EWI라는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 합법 체류하는 것이 아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입국해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 미비란 이 같은 미입국을 통해 입국 기록 없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를 말할 때에도 사용되고 또한 여행 비자나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적법하게 입국했지만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비자 오버스테이로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오버스테이 중인 서류 미비자들이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오버스테이가 되지 않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영주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오버스테이이신 중이 아니고 미입국으로 인한 서류 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같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입국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입국 기록이 없고 이 때문에 영주권자 신분으로서의 조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 전에는 서류 미비자들이 I-601, 601A 같은 Extreme Hardship Waiver 신청과 그 승인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회복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웨이버 신청은 까다로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Keeping Families Together라는 절차 도입은 미국에 미입국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서류 미비인 상태로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비시민 배우자와 의붓 자녀들, stepchildren을 구제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해당하는 미입국 배우자와 의붓 자녀는 I-131F라는 신규 신청서를 통해서 임시 체류 신분인 Parole in Pla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601, 601A 웨이버들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특히 미입국자의 경우 입국 기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이는 신청자가 허가를 받고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해서 입국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재입국이 불가능해져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번 행정명령의 절차는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미국 내 제자리에서 인플레이스에서 임시체류 신분인 패롤을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이 임시체류 신분을 통해서 어려웠던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PRP 신청 자격에 있어서 신청자가 비시민 배우자인지 의붓 자녀인지에 따라 요구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미입국 이후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 비시민 배우자의 경우 첫째로 입국 절차나 임시 체류 신분 없이 미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이고 2014년 6월 17일 이전에 미입국하여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체류가 지속 continuously physically present 한 상태이며 셋째로는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혼인 관계 그리고 지침에 정해진 특정 범죄 기록이 없으며 공공안전, 국가안보 및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에 비해 미입국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자의 자녀, 다시 말해 시민권자 의붓 부모의 의붓 자녀, stepchildren인 경우에는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21세 미만이고 또 미혼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국 절차나 임시 체류 신분 없이 미입국해서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고 배우자의 경우에 다르게 최소 2024년 6월 17일부터 체류가 지속 continuously physically present 된 상태인데 이거는 10년의 체류 불법 체류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셋째로 배우자의 경우와 다르게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비시민 배우자의 자녀이자 그러한 혼인이 해당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침에 정해진 특정 범죄 기록이 없으며 공공안전, 국가안보 및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공공안전, 국가안보 및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되는 비시민 배우자의 경우 PIP 신청 자격이 없지만 2020년 11월 1일 이후에 미입국한 스텝처드런 의붓 자녀의 경우에는 공공안전, 국가안보 및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되더라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I-131F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배우자와 의붓 자녀 각각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접수해야만 합니다. 모든 서면 제출은 거절될 것이며 신청비 납부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서 접수증, 생체 인식 검사, 지문 채취 같은 것, 그리고 Request for Evidence 또는 RFE라고 부르는 추가 자료 요청, 그리고 131F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통보, 이 모든 통보 역시 온라인으로만 전달될 것입니다. 신청비는 $580이며 fee waiver나 fee exemption은 현재 가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계정 개설 방법에 대해서 관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이 있으셔야 되고 계정은 my.uscis.gov 웹사이트에 가셔서 Create Account를 클릭하시고 안내대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 이제 방법인데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측 상단에 사인인 밑에 Create Account 이 안내를 통해서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USCIS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131F 신청으로 PIP가 승인된다면 이러한 임시체류 신분은 3년까지 유효할 수 있으며 이 유효 기한 동안에 Employment Authorization 또는 Work Permit 또는 노동카드라고 불리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PIP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승인된 후에는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 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년이 만기된 이후에는 영주권으로서의 신분 조정이 없을 시 다시 원래대로 서류 미비자 상태로 돌아가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중에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는 혼인신고와 결혼증명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자스, 몬타나, 뉴햄프셔, 텍사스, 유타 그리고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총 8개 주에서는 common law marriage, 다시 말해서 사실혼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인정해 줍니다. 물론 PIP 신청을 위해서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는 주에서 비시민 배우자가 거주 중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결혼증명서가 없는 사실혼에 있어서 혼인관계를 증명할 때에는 사실혼을 인정해주는 해당 주의 법령, 규정, 그리고 또는 판례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여 미입국한 배우자가 미망인인 경우에도 PIP 신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PIP 승인 이후의 영주권 신청도 미리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초청과 이를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시민권자는 I-130 청원서를 통해서 가족 초청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시민권자 가족이 사망했다면 시민권자는 비시민 미망인은 I-360 청원서를 통해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초청을 하고 그를 근거로 I-485 신청서를 통해서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망인이 I-360 청원서를 제출할 때 자기 조건들 중에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 시에 합법 혼인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채로 2년 내에 I-360 청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등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사별이 아닌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PIP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기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PIP 신청 시에도 여전히 기혼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PIP 승인 이후에 시민권자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승인된 PIP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더라도 이혼에 의해서 배우자 자격이 소실되고 따라서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 역시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의붓 자녀, 스텝칠드런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PIP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해드린 신청 자격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본 PIP 신청은 신청자들 각각의 전반적인 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서 이민국의 재량대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특히 신청서상의 사유와 공공의 이익의 증명에 대한 기재가 요구되어 있으며 이는 미입국자이더라도 인도적인 사유와 공공이익의 근거가 충분하니 이민할 수 있도록 임시체류 신분을 승인해달라는 증명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승인되지는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입국 배우자와 의붓 자녀에게 가용한 혜택이어서 비자 오버스테이로 계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없으며 현재 또는 과거에 다카로 추방이 유예된 분들도 PIP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체류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혜택인 만큼 미국 밖에 계시면 PIP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카 수혜자들도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 패롤처럼 임시 체류 신분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미입국자가 아니므로 PIP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inadmissibility로서 입국 불허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PIP 신청 자격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PIP 승인을 받더라도 그 후 영주권 신청 시에 admissibility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범죄 기록이나 추방 명령 등 복잡한 상황인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자 기본 정보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I-131F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한 만큼 서면 양식이 따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USCIS 계정을 만드셔야 신청서를 열람 또 작성하실 수 있지만 이민국에서 신청 안내 가이드를 발행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정 개설 전에도 신청서상의 요구사항들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신청 가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폼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름, 연락처 아니면 주소 이런 평이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실 기본 정보의 입력은 이런 평이한 내용들 외에도 인도적인 사유와 공공이익의 증명에 대한 기재가 요구되고 있고 신청서에 추가적으로 진술서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의 작성도 중요하지만 신청서를 동반할 증빙 서류 제출도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본인 증명 자료로서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식 신분증이 제출이 필요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의붓주모의 출생증명서나 귀화증, 미국 여권사본 등 시민권자 증명서류들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자료들, 다시 말해 결혼증명서나 사실혼 증빙 자료, 그리고 초혼이 아니라면 이전의 이혼 서류 역시 제출되어야 하며
의붓 자녀의 경우 비시민 부모의 이름이 포함된 출생증명서 제출과 더불어 18세 이전에 부모가 결혼한 사실도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 자료로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민 배우자, 의붓 부모나 비시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 증명서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특히 비시민 배우자의 경우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미국에 매일 또는 매월 체류했음을 증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소 1년 단위로 체류를 증명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세금 영수증, 텍스 트랜스크립트, 렌트나 공과금 납부 내역서, 은행 기록, 보험 기록, 학교 및 병원 기록, 종교단체 기록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빙 서류의 제출은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셔야 되고 특히 10년 이상의 체류 증명에 있어서 서류 준비가 많이 요구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와 효과, 신청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신청 준비 잘 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들은 일부 이선재 변호사님이 말씀드린 부분과 제 다음에 최영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부분이 조금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루신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 접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민국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PIP 또는 I-131F 우리 이거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수주 이내에 지문 채취하는 안내서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이오메트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또는 다카를 신청하게 되면 뭐 수주 이내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지문을 찍으셔야 돼요. 보통 본인 신분증하고 그 편지 어디 가서 바이오메트릭을 하라라는 안내서가 올 겁니다. 장소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하고 시간이 정해진 곳에 본인 아이디 들고 가셔서 지문도 찍을 거고요. 여러분들 사진도 찍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서명도 하셔야 되고 주소지 확인하는 내용들도 있고, 네, 거기에서 찍으신 사진이 여러분 나중에 영주권이라든지 노동허가 카드라든지 이런 데 쓰이게 될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문은 그 PIP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EAD 카드라고 부르죠. 우리 노동허가 카드를 받을 때에도 쓰게 될 거고 또 영주권 485 신청서를 프로세싱할 때에도 동일하게 쓰게 될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에서는 그 프로세싱 하는데 다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한 번만 찍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찍을 때는 아마 그 지문을 다시 재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걸로 범죄 기록을 이제 회보하게 되겠죠. 뭐 우리 보통 지문을 찍어가지고 범죄 회보 받고 그 자료를 받고 그걸로 이제 심사를 보겠죠. 심사하는 결과는 이미 우리 이선재 변호사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고려돼야 되고 또 혹시나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가 또는 우리가 이민국에서 봤을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도 본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과거 범죄 기록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것도 보고 승인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최영수 변호사님 좀 더 자세히 다루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청서가 잘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바이든 행정명령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I-131F가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내 노동허가도 받고 자동으로 영주권도 받나 보다.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I-131F는 뭐만 해결해 드리는 거냐면 해외에 나가서 다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이 영주권을 받을 때 첫 번째 자격이 미국 내에 인스펙션을 받고 들어왔거나 또는 8호를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입국하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국할 때 공식적으로 인스펙션을 받고 들어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주권을 그동안에 받지 못하신 거였거든요.
그 장벽을 없애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기존의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거는 다행인 거는 이 I-131F를 승인을 받고 나시게 되면 PIP 승인을 받고 나시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우편으로 따로 주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3년간 유효한 거를 주는 거예요. 3년 이내에 그 해결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신분 문제를 연장 안 해줄 거예요. 갱신도 안 해줄 겁니다. 딱 3년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승인을 받고 나면은 우선은 급하시니까 이제 노동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노동허가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 I-131F 승인 나기 이전에 급하니까 내가 EID 카드 뭐 운전면허증이라도 필요하니까 먼저 EID 카드부터 만들겠다. 그거 먼저 넣으면 안 돼요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먼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 그 I-131 PIP가 먼저 승인이 나야지만 그 노동허가서를 주겠다라고 이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절할 겁니다. 그리고 소셜 카드도 바로 신청은 가능하세요. 언제 받으실 수 있냐면은 I-765라는 게 뭐냐면 이 노동허가서 신청하실 때 그 양식 내에 소셜 카드를 신청하는 게 같이 들어 있어요. 거기 같이 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나중에 EAD 카드를 수령하신 다음에 소셜국에 가셔가지고 별도로 소셜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난 후에 혹시 이사 가시거나 그러시면 10일 이내에 꼭 그 주소 변경 신청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 모든 것이 그래요. 비자라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으셨을 때도 이사하시게 되면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하셔야 되거든요. 주소 변경 꼭 하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노티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미스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I-131F를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해외 여행하시고 그것도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인데 해외 여행 안 돼요. 해외 여행 하시면 안 됩니다. 이 PIP 신분은 자동으로 취소가 될 거예요. 해외로 나가시면 출국하시면.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외를 나가셔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라 그러면 사전에 어드밴스드 패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을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되고 하지만 문제는 그걸 그 어드밴스드 패롤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다시 재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항이나 국경에서 재입국이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 모든 어드밴스 패롤은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 위험을 부담을 감수하시고 해외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 PIP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하시고 그 전에는 출국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I-130를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485를 펜딩을 하면서 485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드밴스 패롤을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면은 PIP 승인을 받았다고 하셔도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I-130 이 가족 초청 이민이거든요. 페티션이거든요. 이걸 넣으셔서 꼭 초청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영주권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이미 I-130 승인 난 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것이 먼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I-131F가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은 거기 대기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I-131F를 신청을 하시고 신청서를 받으신 다음에 130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네. 다만 I-131F 우리 여기 PIP 신청서를 넣을 때 준비 서류 중에 보면 그런 것들 많죠. 뭐 혼인관계 증명서 내셔야 되고 이 결혼이 진짜 합법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증명을 하셔야 되고 같이 살고 있는 내용들, 미국에 거주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다 증명하셔야 되는데 그거 똑같이 서류를 똑같이 또 내셔야 되는 겁니다. I-130는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I-131F 그러니까 PIP하고 I-130 그러니까 I-130하고 기준이
달라요. 서류 내야 되는 거는 비슷한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이게 합법적이고 진실된 결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게 이민 목적의 결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 있는 서류들은 거의 비슷해요. 뭐 혼인관계증명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자료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뭐 리스 서류라든지 은행 공동으로 쓰고 있는 은행 통장에 은행 통장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실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선재 변호사님이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망하신 후 2년 이내에는 I-360, I-360를 넣으셔가지고 미망인도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에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혼하지 않고 사망한 후에 또 재혼하신 상태는 안 돼요. 그런 분들 가족 조청 이민 꼭 신청하셔서 이제 I-130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I-130 승인이 나시게 되면은 이제 I-485라는 것을 넣으셔야 돼요. I-485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주권 신청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주권 신청서고, 아까 이선재 변호사님이 이거 뭐 글모럴 캐릭터라든지 이너딤서빌리티,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되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I-131F PIP 신청할 때에 승인이 됐다 그래서 그게 다 클리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 I-485 단계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I-485라는 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I-131F라는 PIP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펙션을 못 받으신 분들, 미국에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안 들어온 것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못 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 인스펙션이 없어도 여기에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기본 요건만 갖춰준 거지 모든 거 조건들을 다 없애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485 때에 다시 본인들이 근무할 캐릭터, 내가 진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셔야 되고, 또 범죄 기록이 있는데 그 범죄 기록이 내가 인어디비서블 할 만한 정도, 그러니까 영주권이 발급이 거부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증명하셔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들어올 게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퍼블릭 차지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제 공공의 부담이 되느냐.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로부터 만약에 이분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는 정부의 재정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지원을 통해서만 사시는 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도 이 단계에서 또 한번 스크린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하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뭐 롱텀 케어 퍼실리티에 들어가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되세요.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모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죠? 그 I-864라는 거를 접수를 하게 넣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재정적으로 누군가가 파이낸셜리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아까 페티션 넣었던 분은 자동적으로 재정 보증인이 될 거고요. 그분이 뭘 또 증명하셔야 되냐면은 어느 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같이 세금 보고 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금 보고를 낼 때 그 가족의 숫자에 따라 미니멈 인컴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125% 이상의, 만약에 부부인 경우에 2인 가정이죠. 2인 가정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 보고 금액이 25,555불. 만약에 3인 가족이다. 그러시면 그 밑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32,275불 이상의 세금 보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지? 우리 부부가 미니멈으로 세금 보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을 경우에는 자녀분이나 또는 다른 분들, 친구분들 통해 가지고 재정 보증인을 또 한 분 있으셔야 돼요. 이 이상의 세금 보고를 하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번에 초청을 영주권을 받으실 분하고 스폰서를 해주시는 분의 가족, 그분의 가족이 만약에 둘이다,
그러면 새로 받으실 분 3명이 기준이 되니까 3인 기준의 세금 이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스폰서가 돼주실 분이 가족이 4분이시다. 내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면 5명이 되는 거니까 5명의 요 세금 보고 이상의 금액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꼭 이 세금 보고로 증명하시는 가장 간단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셋 자산을 가지고도 증명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I-130F 승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하시는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전체적으로 이 I-130F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는 절차에서 중요한 것 하나만 해결해 준 거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장벽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른 가정 초청 이민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절차를 똑같이 밟으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이 I-131F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접수를 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나고 그리고 승인이 난 이후에 어떻게 영주권과 기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그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이라든지 갖추면 뭐 대체적으로 승인이 납니다. 우리가 다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업무를 실제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신청이. 왜냐하면은 행정 조치를 해가지고 좀 부당하다 또는 억울하다 이런 분들한테 사실 베네핏을 주는 것이잖아요. 다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에 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랫동안 시민권자하고 결혼하셨는데 자녀도 있고 근데 불법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남이 다 누리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딱 기억해서 그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입국이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승인의 결과가 미입국을 없애주는 결과, 그거를 요거 신청을 하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미입국을 했지만 미입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보통 사람과 같이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나름대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승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기를 보면 한 이민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 보통 2-3개월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충 서류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보충 서류를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게 보통 87일을 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도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접수를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보충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서류를 통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승인으로 이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두 가지인데 범죄 기록하고 그다음에 추방 기록 또는 추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선재 변호사님께서 그 요건을 4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4가지를 잘 충족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가 결여되면은 안 되는 요건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주권을 하든지 뭐 비자를 하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범죄 기록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범죄가 있는 분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온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운 좋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속이고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뭐 영주권이라든지 비자를 할 때 혹시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 있는 기록이 발견이 돼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범죄 기록이 다 그 이민법 상에 그 신청이 거부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I-130F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딱 기억해 가지고 선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립국 자체를 없애주는 거니까 우리가 소위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주는 것, 이런 신청들은 대부분 자유재량으로 심사를 해요. 예를 들면 비자라든지 영주권이라는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면은 반드시 특별한 경우 아닌 한 반드시 그 베네핏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웨이브라고 해서 소위 선처를 하는 그런 디스크레셔너리 액션이기 때문에 이 비록 모든 조건을 맞춘다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체포하고 추방 명령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분들이 자기가 체포됐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40년 됐는데 신분이 없이 미립국 가시고 들어오셨는데 사셨어요. 그런데 대충 그냥 마무리됐단 말이죠. 또는 뭐 미립국을 하는데 이민국에 잡혔어. 그러다가 추방 재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잡힌다든지 이민국 직원에 잡히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반드시 정확하게 로케이션이라든지 날짜가 기억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준비를 할 때 범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체포된 경력이 있는지 소위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체포되는 경우가 거기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 스테이트에서 또는 카운티라든지 이 주 레벨에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NYPD라든지 이렇게 주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국 직원한테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보드 체크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87번 타고 올라가다가 나이가라에서 잡혔다든지 또는 뉴멕시코 같은 데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여행하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안 해요. 패스포트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라이선스는 스테이트 관할이고 자기들은 이민 신분에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민 신분을 증명을 안 하면은 말도 어눌하게 하고 뭐 기록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민 경찰에 잡힐 경우, 그러니까 이민 단속반에 걸릴 경우에도 체포 경력으로 인정이 되니까 혹시 주나 이민에서 잡힌 것도 공의 변호사를 만나시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체포가 되면 이제 체포만 되고 훈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백구 경찰서에서 뭐 12시에 밤늦게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잡혔어. 네, 그러다가 이제 경찰을 와서 백구 경찰서로 갔는데 두 사람 다 술이 좀 취해가지고 서로 프레스 차지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경찰도 귀찮으니까 그냥 내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럭키한 그런 경우인데, 자, 그래서 체포됐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이게 기소를 할 정도가 되면 지문을 찍어요. 그리고 지문을 찍으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있다가 FBI 기록이 경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 아니면 초범인지 아니면 진짜 흉악한 테러리스트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뉴욕 같으면은 경범죄 A 또는 이상이면은 그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 출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폭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름 그냥 범죄 같은 거로 잡히면 법원까지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서 법원에 출두가 되고 그다음에 플리바게닝을 해서 이제 뭐 그 케이스가 다 끝나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민 법원에 이제 출두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경찰뿐만 아니고 국경 단속반이 잡아가지고 이민 법원에다가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내가 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풀려나지만 이민 법원에서는 추방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포됐는지 아니면 법원 출두 경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본인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실 경우에는 변호사님들이 다 도와주시니까 충분히 그거를 감추지 마시고 변호사님한테 얘기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좀 이거 뭐 좀 불합리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있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범죄 자체도 우리가 이제 신청서를 쓸 때 미국 또는 미국 아닌 어느 나라에 체포된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서 체포되고 형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알겠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냥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그 다른 나라에서 범죄진 것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범죄 기록을 뭐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백구경찰서에 잡혀가지고 뭐 음주운전을 걸렸는데 뭐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범죄 기록을 그냥 백구경찰서에서 이제 갔으면은 퀸즈 카운티 크리미널 코트니까 가서 떼시면 돼요. 그래서 10불을 주면 한 장짜리 크리미널 디스포지션이라는 그게 줍니다. 그럼 그걸 떼고 하시고 변호사님한테 주시면 요 범죄 기록 자체가 이번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알려줘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어디에 잡혔는지 3년 전에 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체포됐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라든지 이제 관할 법원을 대충 알면은 보통 카운티별로 크리미널 코트가 있거든요. 경찰서는 보통 뭐 한 카운티에도 몇 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잡힌 곳하고 그다음에 잡힌 것만 알아도 그 법원이 어딘지를 추론해서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도저히 어딘지를 몰라. 뭐 30년 전에 잡혔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덴투고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뉴욕시티에서 이제 우리가 범죄 기록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백궁경찰서를 가요. 먼저 그러면은 맨하탄에 있는 원 폴리스 플라자라는 그 경찰 본부가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검색대 지나가지고 열 손가락 이렇게 시커멓게 묻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 안 그래요. 그래서 아이덴투고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컨트랙 맺은 소위 지문을 채취하는 기관입니다. 좋은 점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한 10년 전에 뭐 플러싱에서 잡혔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어디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힌 적은 있고 법원에 간 적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스케줄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날 지문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드사이드라든지 자메이카라든지 가가지고 그 센터에서 그냥 깨끗하게 디지털 핑거프린트를 하고 그러면 빠르면은 3일 만에 이메일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체포된 게 나오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FBI 데이터를 받아보면 그게 딱 나와 있어요. 어레스트 레코드 해가지고 뭐 몇월 며칠자 어느 법원에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어도 우리가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걸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우리가 이민 법원에 혹시 이제 추방 명령이 있잖아요. 추방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법적으로 페더럴 워런트라는 게 그 연방 시스템에 뜹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범죄지고 이제 법원에 가 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어레스트 워런트를 이슈를 하죠. 그럼 그게 모든 뉴욕에 있는 폴리스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잡혔어. 근데 찍어 보니까 얘가 벌써 체포영장이 떠 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추방 재판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연방에서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레스트 워런트가 뜹니다. 그러면 요거에 FBI 기록이 찍으면은 실제 본인이 추방 재판이 되어서 워런트가 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좋은 점은 A 넘버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A 넘버를 몰라가지고 설치도 안 되고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페더럴 그 FBI의 아이덴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 경력이라든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포 기록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민국에다가 우리 요번에 신청하실 때 이제 그걸 서티파이드 된 그 카피를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체포만 됐고 법원에 안 간 경우에는 어레스트 리포트만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백구경찰서에 가셨더라 해도 어레스트 리포트도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안 갔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범죄를 안 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서를 갔는데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관할마다 틀린데 어레스트 리포트를 안 떼어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포는 됐는데 법원을 안 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신청을 할 때
분명히 체포가 됐으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은 경찰서에서 어레스트 리포트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있냐면은 분명히 신청서에는 체포가 됐다 그랬는데 서류를 못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포만 되신 분들은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법원까지 갔으면은 이러나 저러나 결과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크리미널 디스포지션 합니다. 형사적 결과물.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카피가 Certified Copy of Criminal Disposi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핑거프린트를 해가지고 관할 알았어요. 그럼 그게 법원에 가가지고 10불을 주면 이제 그 한 장짜리 이제 기록을 줍니다. 그러면은 매달 며칠자 어레스트 데이트, 그다음에 어레이먼트 차지 처음에 잡혔을 때 어떤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잡혔는지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디스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끝났다 이게 나와요. 이 변호사님 그걸 보면 이제 실제 어떤 신청이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됐나 알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실제 범죄 기록이 있는데 중범죄는 아니야. 그렇다고 바이올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131F를 할 때 조금 이따 제가 그 테스트를 할 텐데요. 소위 말하는 좋은 증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민국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경범죄를 졌지만 참 이런 걸 높이 살 수 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리고 범죄 자체 자기가 졌던 그 경범죄 유죄 판결도 굉장히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코트에서 발급받는 트랜스크립이 있어요. 법원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뭐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주고받은 게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뭐 누가 송계를 했어요. 크리미널 미스칩 누굴 때렸는데 뭐 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민국에서 보고서 이분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그런 또 범죄는 있지만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할 수 있는 게 트랜스크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 기록을 있으면은 요번에 신청할 때 이거는 이제 영주권하고는 다릅니다. 영주권 할 때는 또 별개의 또 테스트가 있는데 131F 요번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안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또는 안 신게 좋겠다 아니면 할 수 있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범죄는 신청하면 안 돼요. 무조건 거절됩니다. 거절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재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거절이 됐다고 해서 추방재판을 안 하겠다고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범죄가 좀 심각하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공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경 그다음에 퍼블릭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에는 추방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범죄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백구경찰서에서 잡혔는데 법원에 가서 떼보니까 펠로니로 컨빅션 유죄 판결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절대 이걸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영주권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중범죄는 아니에요. 펠로니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기록을 떼보니까 미스디미너예요. 경범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범죄는 미국 법상에 최소 가능 형량이 1년 이상. 그다음에 경범죄는 최대 가능 형량이 1년입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중범죄는 아닌데 경범죄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폭행, 음주운전, 매춘, 그다음에 뭐 절도, 그다음에 손괴죄.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이 범하는 그 A 미스디미너, 그러니까 1년까지 살 수 있는 거. 물론 초범이면 뭐 1년까지 살고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중범죄든지 중범죄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경범죄라도 그 이 이게 새카만 다수로 해놓은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살인은 당연히 뭐 펠로니니까 안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총기물, 뭐 위험한 거죠. 뭐 인신매매, 강제노동, 특수폭행, 그다음에 뭐 아동 관련 범죄, 가정폭력 등 마약. 물론 이제 지금은
대마초가 뭐 합법화된 게 많기 때문에 30g 미만은 봐준다 이렇게 조항도 있는데 이런 것은 중범죄든 경범죄든지 간에 요게 해당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러면 펠로니 중범죄도 아니고 중범죄나 경범죄에 해당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에 있지도 않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유일하게 남는 거는 경범죄예요. 그 리스트에 없는 경범죄 뭐가 있겠습니까? 절도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음주운전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인데 자, 요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요 때부터 이제 3단계부터 우리가 그래도 이민국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절대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침에는 presumption of ineligi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presumption에는 간주한다 그래요. 너는 죄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내가 간주되니까 억울하면 내가 입증을 해가지고 그 간주를 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경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너는 안 돼. 이렇게 이민국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입증 책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일반 교통 그 위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면허 운전 우리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 오시면은 지금 불법이라 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안 되는데 애들 라이더를 해줘야 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일단은 하시고 혹시 잡히게 되면은 이제 법 처벌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법을 준수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무면허 운전은 뉴욕주 도로교통법상의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도 지문 찍고 법원에 가면은 끽해봤자 바이올레이션이야.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은 봐줍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거 보세요. 무면허 죄송합니다. 앞에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거는 무면허 운전이고요. 그다음에 aggravated driving 두 번째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원래는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있었는데 이게 만기가 됐든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건 바이올레이션이 아니고 경범죄 A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운전면허증이 없이 하면은 범죄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가 취소됐는데 알고서 했어. 그럼 경범죄가 돼.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뉴욕주 법상 그래요. 그래서 이민국에서도 이런 경우에도 A 미스 디미너지만 이번 신청에서는 문제를 안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유추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신분이 없는 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운전하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신 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개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나 혹시 이제 A 미스 디미너로 걸린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걸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주브나일 디스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성년자 범죄예요. 뉴욕 같은 경우는 14에서 19세까지 범죄를 지게 되면은 청소년 범죄 그래가지고 성인이 범죄를 지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14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9세까지 올라가는데 요 나이 때 범죄를 지신 분들은 범죄로 안 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민법입니다. 이민법 상에는 useful offender라 그래가지고 청소년 범죄는 성인이 진 범죄의 확정을 안 본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 시청에서는 지침에 보니까 이 juvenile disposition은 또 위에 말하는 음주운전하고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뭐 다카로 계시다든지 아니면 자녀분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스텝 차일드도 이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혹시 아니면 뭐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50살 됐는데 한 17살 때 뭐 패싸움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잡혀갔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미성년 때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체포 기록이나 뭐 이런 기록이 있는 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체포만 되고 법원에 안 간 분들은 사실은 괜찮아요. 예, 무슨 말이죠? 물론 체포됐으면은 신청서에 체포가 된 걸 물어보면 체크를 해야 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없이도 사실 분들 체포도 아예 안 되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중범죄는 안 되고
그다음에 중범죄가 아닐지라도 아까 리스트에 있는 범죄는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청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경범죄 중에서 아까 리스트에 없는 경우에는 뭐 절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실 많이 체포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 받는 경우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네가 그런 경우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있잖아요. 요 내용이 많죠. 이런 것들을 네가 잘 설명해 가지고 너 원래 안 되는데 이걸 잘 설명하면 내가 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내가 범죄 지을 때 뭐 어려다든지, 그죠? 그리고 뭐 너무 심각하지도 않아. 뭐 예를 들면 뉴욕 스테이트에서 단순 이 절도면은 예를 들면 메이시에 가서 10불 훔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지문 찍고 법원에 가요. 근데 사실 10불이 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밝혀요. 범죄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래서 뭐 내가 초범인데 뭐 검사가 첫날 가니까 그냥 분리박연해서 그냥 바이올레이션 줘버렸어. 범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밝혀가지고 이런 잘하면 충분히 주겠다 하는 게 현재 이민국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펠로니 말고 경범죄 계신 분 중에 좀 경미하신 분들은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있다고 안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범죄 경우에 아까 그런 좋은 거를 증명해 가지고 이제 그 간주를 깼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전체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상당한 공경 이익이나 시급한 인도주의 사유, 요거를 또 증명하는 사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를 적고 경미하지만 이 사람한테 이 혜택을 주는 것이 이민관이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아. 파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팩트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안 줍니다. 그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형사 재판의 진행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폭행을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법원을 가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신청일 받잖아요. 근데 지금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끝나가지고 컨빅션이라든지 풀려 나가지고 크리미널 디스포션을 떼서 확실하게 끝났다는 걸 증명을 해서 하면 되는데 계류 중일 경우에는 무조건 디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비라든지 580을 넣어가지고 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것 때문에 디나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리미널 디스포션을 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테스트를 해서 괜찮으면은 접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시일된 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시를 해줘요. 특히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뭐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검찰하고 학교 외에는 못 봐요. 그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민법상에는 실이 됐다든지 익스펀지 그 유죄 판결이 있지만은 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걸 살짝 덮었어. 그런 거는 이민법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실이 안 된 거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가려져 있는 법 제도적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유죄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간주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의법상에 기수, 미수, 그다음에 실형 집행유예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봉하에 진 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잘 증명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하는 홀 목적은 뭐냐면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노동카드 없어도 사실은 뭐 일할 수 있고 하긴 하니까 결국 이걸 하는 순수한 목적은 영주권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때 범죄 기록이 있어가지고 테스트 뭐 잘해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영주권 때는 그러면은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범죄 A까지는 1회에 한해서 6개월 미만으로 실형을 산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 신청 심사 시에 그걸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PD offense exception이라고 그래요. PD라는 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범죄는 사실 자범이야. 음주운전 한 번, 뭐 절도 한 번. 그런데 뭐 초범이라 가지고 검사가 뭐 괜찮다 그냥 뭐 바이올린 줬어. 또는 뭐 비미스디미를 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 번은 봐줘요. 뭐 예를 들면 매춘을 했는데 그게 보통 A 미스디미너 또는 B 미스디미너인데
그것도 매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지라도 6개월 이상 실형을 안 살 경우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은 봐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이급 신청뿐만 아니고 영주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추방 기록입니다. 이 추방 기록이 있는 분들도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많이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신청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 지침에서 추방 기록이 있어도 충분히 신청을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계류 중인 분들, 추방 재판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다음에 추방 재판이 끝났는데 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추방 재판을 이제 그 판사들을 소위 감독하는 바로 상급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법은 아니에요. 국토안보부 산하의 EOIR이라는 그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BIA가 조금 상위 이제 레벨인데 요게 계류된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티브 클로즈어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인터뷰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민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케이스가 지금 법원에 있어. 이민 법원에. 그러니까 우리 이민국은 관할이 없다. 그러니까는 빨리 가서 이민 법원에 가서 이걸 없애. 그게 바로 어드미니스티브 클로즈예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영주권이라든지 기본적인 신청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합니다. 언제까지? 법원에 가가지고 추방 재판을 없애든지 그렇게 할 때까지. 네. 자, 그런 분이라든지 또 추방 명령이 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요번 신청에서 적용이 되냐면 신청도 할 수도 있고 승인까지 가능합니다. 승인까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대신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추방 기록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이민국이 아무래도 그 같은 국토안보 보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좀 많이 걸린다는 거는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썼는데 아까 우리 그 범죄 짓을 때 프리점션이라고 있죠. 간주 그 규정이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 기록이나 추방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강하게 페티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이분이 테러리스트야. 뭐 깽단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거 승인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2021년에 소위 말하는 이민국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추방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나왔어요. 그 보면은 국가 공공 또는 국경 안전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한국 분들 그런 분 없으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했는데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그래서 스탑을 시킨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BI에 가 있는 경우 또는 추방 재판에 계류돼 있는 거 그다음에 VD 명령이 있을 경우에 Voluntary Departure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크게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명령을 받은 거고 추방 명령을 받은 거고 후자는 내가 그냥 한국에 갈게 이겁니다. 차이점은 되게 많아요. 전자는 추방명이 난 거고 후자는 그냥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자 그런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청도 가능하고 승인도 가능한데 영주권 신청할 때 이제 그 미립국이 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를 해가지고 박재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딱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승인해줬지만 법원에 견할이 있기 때문에 추방이 명령이 났든지 계류가 중이든 뭐든지 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추방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리오픈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민 검사한테 웨이브를 신청하게 되면은 거의 다 법원에서 빼줍니다. 그걸 prosecutorial discretion 그래요. 검사가 이민 검사가 자유재량으로 이분들 뭐 애들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으니까 범죄도 없다. 그럼 그냥 빼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주 만에도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영주권 할 때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인터뷰 가잖아요. 그러면 또 클로즈를 시켜요. administrative closure.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경우는 강제 또는 자진 추방 아까 말씀드린 order of remove 그다음에 voluntary departure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나갔어요. 자, 이건 좀 재질이 좀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는가 봐요. 이번에 지침에 보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너는 안 돼. 이 적용이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간주 규정이 적용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신청할 때 충분히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내가 비록 안 나갔지만은 사연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애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픈 뭐 시민권자 배우자도 있고 내가 유일하게 밥을 벌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니세프에 도네이션도 하고 이런 걸 싹 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뭐 결국은 성인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범죄가 있었는데 찾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추방 명령이 있는데 또는 추방 재판 회부가 됐는데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EOIR Automated Case Information이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A 넘버를 집어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A 넘버를 치고 없으면은 추방 재판에 회부된 지 없다고 일단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EOIR의 핫라인이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도 기본적인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몰라. 근데 내가 20년 전에 법원 어디에 갔던 것 같은데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은 이민 법원에다가 문의를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FOIA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정부에 있는 문서를 공개 청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있어요. 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해서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을 넣게 되면은 본인의 기록을 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추방에 관한 기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데요.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나갔어요. 근데 또 들어왔어. 자, 이럴 경우에는 재질이 굉장히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넣어봤자 거부됩니다. 물론 그런 게 이제 추방 명령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혹시 추방 명령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진 출국 후에 이제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추방 명령하고 자진 출국은 달라요. 이민국에서 법원에서 받는 조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네가 범죄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또 뭐 네가 비행기표도 사고 그러면은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진 출국인데 자진 출국의 장점은 미국의 불법 체류가 면제가 됩니다. 자진 출국 명령을 받게 되면은 미국에 10년 동안 불법 체류를 했어도 나중에 한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 불법 체류를 안 봐요. 물론 이민국이 미 대사관 가가지고 비자를 받는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만 법적은 그렇습니다. 자, 자진 출국을 안 한 경우에 명령은 아니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저러한 내가 왜 출국을 못했고 뭐 있잖아요. 뭐 시민권자 배우자가 갑자기 아팠어. 그 내가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민국에서 볼 때 내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못 나간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하게 되면은 봐주겠다 하는 게 지금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범죄하고 이제 추방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까 이선재 변호사님께서 4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요 4가지 요건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결혼 증서 10년간 있었던 거. 그다음에 뭐 자녀 있으면은 뭐 18세 미만이고.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 때문에 이 신청이 조금 까다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혜를 베푸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건에 맞춰도 이민국이 아니야 그러면 못 받아요. 그리고 어필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부당하니까 변호사를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상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재신청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건에 추가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좀 까다롭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선재 변호사님께서 우리 폼 있잖아요. 폼을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범죄인 있는 분이나 추방 재판을 당하신 분들은 무조건 심각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범죄 기록도 없고 일단 하자가 없는 분들은 아까 신청서 뭐 갑자기 빨리 넘어가서 잘 안 보겠습니다만 그게 2,000자인가요? 그게 자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막 치게 되면은 우리가 변호사가 서면을 보내잖아.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주저리 굉장히 막 해가지고 막 100장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신청서를 보니까 2,000자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쓰다 보면은 쓸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다카처럼 시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범죄 기록도 없고 추방 재판 기록이 없는 분들 그냥 줍니다. 대신에 내가 왜 이 혜택을 받는 게 그래도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말은 굉장히 막 거창해. 퍼블릭 베니핏. 아니 내가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이거 좀 신분 조정하는데 무슨 퍼블릭 베니핏을 주겠냐. 내가 개인인데 어떻게 미국에 또는 커뮤니티에 어떻게 베니핏을 줘요. 그렇잖아. 어디 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거 텍스를 많이 낼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urgent humanitarian reason. 사실 이런 분들은 이거 하지 않아요. 한국에 가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 하지만 범죄 기록과 추방 문제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애가 두 명 있고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어. 근데 시민권자 배우자가 은퇴를 해버린 거야. 60세에 아파가지고. 그래서 배우자가 지금 뭐 하냐면은 케어 기버예요. 어덜트 케어 센터가 가지고 한 달 1년에 한 뭐 4만 불 벌어. 근데 그 중에 애 한 명이 소아마비야. 자 그러면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시급한 인도주의가 아닐지라도 그죠? 내가 없어져. 아니면 내가 이걸 못 받아. 아니면 또 영주권을 못 받아. 그러면 배우자라든지 아픈 애를 내가 못 돌보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겁나게 썼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좋은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민국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지침을 냈더라고요. 내가 지역 사회에 굉장히 유대가 많아. 뭐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를 하는데 우리 시민참여센터처럼 뭐 이사를 10년을 했는데 뭐 1년에 도네이션을 막 만불을 했어. 뭐 그런 거라든지 여기 쭉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80살이야. 제가 한국을 돌아가면 뭘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은 이민법상에 패밀리 유니티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완전 어리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완전 많다든지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만 해도 이 아까 말씀 퍼블릭 베네핏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거주 기간이 길다든지 뭐 1년보다는 당연히 뭐 20년 30년이 아무래도 미국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그렇겠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 질병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는 그걸 치료할 의사가 없어. 이런 건 완전 좋아요. 자 그다음에 뭐 시민권자 부모님을 시민권자인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님 연루한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다든지 뭐 그러면 되게 많죠. 대부분 해당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특히 장애인 뭐 소아마비라든지 바이폴라라든지 우리 이민 사회에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내가 배우자로서 또는 뭐 부모로서 할 수 있다는 것만 충분히 하게 되면은 그거로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럼 증명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실 이거 썼는데 공정한 본인 진술서와 기타 등등을 증명 서류로 넣어서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나 위급한 인도적 사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간단하게 써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범죄나 주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해야 되고 근데 공정한 거 이거는 틀린 말 같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은 안 하지만 대신에 혹시 보충서류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보충서류는 서면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정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서면으로 안 하고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보충서류를 업로드할 경우에는 뭐 업로드하면서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쓰겠죠. 이따 그러면은 사실은 할 필요 없겠으나 어쨌든 본인이 진정하게 사실을 입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유를 충분히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백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0일을 지금 하는 신청이 만약에 거절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돈을 다시 내고 또 변호사비를 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심각해. 스파이. 그다음에 국경에서 말이야 깽판 쳤어. 아니면은 깽단이야. 이런 분들 테러리스트. 예,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거부됐을 경우에 추방 재판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딴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추방이라든지 범죄 기록이 계신 분들은 충분히 관련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시민참여센터의 직전 이사장이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시민참여센터가 자랑하는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에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강의를 이미 들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여기 나와 계신 변호사님들은 우리 동부사회 이민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 있으신 변호사님들이세요. 최소한 한 15년에서 한 30년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사실 이 법률이 그 기자회견을 한 거는 6월 달이지만 시행 세칙하고 양식이 나온 거는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12시에서 1시까지 이민구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 많은 양을 하루 만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제를 동부사회에 신뢰가 있게 또 서로 우리 발제하기 전에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데는 정말 그 뉴욕에만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타주나 심지어 우리 한인들이 많은 LA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고요. 이따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저희 핫라인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참가를 못하신 분들 그 핫라인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몇 시간 내에 그죠? 그리고 늦어도 24시간 이내에는 성실하게 저희가 무료로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